제39주년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이 조금 전 광주에서 열렸습니다. 5월 단체들은 물론이고 민주당과 한국당 등 5당 대표들이 모두 참석해 참배했습니다. 네, 이 중에 5.18 망언 의원들에 대한 징계를 마무리 짓지 않은 한국당 황교안 대표의 참석이 여전히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교수, 이상휘 세명대 규의학부 교수 두 분과 관련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자, 39주년 기념식 아마 두 분 다 보셨을 거고 일단 문재인 대통령이 했던 기념사도 의미가 있지만 네. 형식적인 부분도 사실은 굉장히 좀 마음이 무거울 수도 있고 저희가 네. 잊지 말아야 되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많이 했습니다. 네. 혹시 좀 기억에 남는다거나 아무래도 당시 5.18 항쟁 때 그 시민군의 그 방송을 책임졌던 분이 오늘 네. 그 5.18 39년 전의 상황을 되살리면서 육성 방송을 한 것이 아마 저는 더 상당히 가슴 깊게 와닿지 않았나 생각인데 네. 해마다 5.18을 맞이할 때마다 항상 그러니까 먼저 가신 분들에 대한 추념의 생각 그리고 또 항상 이 또 5.18에 우리가 빚지고 있는 모든 그 우리 사회의 발전이나 민주주의의 그런 부분들에 대한 그 미안함 네. 이런 걸 갖고 있지만 올 5.18은 특히 더 제 개인적으로도 상당히 좀 부끄러운 심정입니다. 네. 사실은 이제 39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그 진상을 놓고 다른 이야기들이 나오잖아요. 네. 또 그와 관련된 또 험악한 마음까지 나온 상태고 바로 그 때문에 오늘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오늘 추념사를 통해서 상당히 부채의식과 미안함을 표시하면서도 더 각별하게 현재 망언과 막말이 되풀이되고 있는 5.18 정신을 폄훼하는 그러한 행위들에 대해서 강한 나름대로의 분노를 표하시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특히 이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지금 5.18 망언을 과연 독재자의 후예가 아니라면 이런 말을 할 수 있느냐는 표현을 하셨는데 아마 이 지금 특정 정파를 겨냥했다기보다는 이 5.18 망언에 대해서 지금 전반적으로 우리 사회가 상당히 지금 분노하고 있는 그러한 마음을 대신 표시한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고요. 그리고 또 오늘 또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바로 이 때문에 나름대로 또 다짐을 하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5.18에 감사하면서도 5.18을 더욱더 민주주의를 발전시키는 쪽으로 나아가겠다. 예. 그러면서 이를 위해서는 분명한 것은 진상규명이 먼저 이루어져야 된다. 네. 이와 관련해서 최근에 여러 가지 또 다른 사실들이 지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정부 차원에서도 적극적으로 그러니까 지금 이 나름대로 지원을 할 테니 국회 차원에서 구성되어 있는 5.18 진상규명에 관한 조사위원회가 빨리 조속히 가동해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그때 하신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교수님은 보셨죠, 기념식? 네, 봤습니다. 되게 꼼꼼하게 보진 않았습니다만 대체적으로 봤는데 형식적인 면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이 부분은 그렇습니다. 모든 행사가 특히 국가 행사에 대한 부분은 이렇습니다. 이성과 형식의 논리 위에서 감성을 입히는 것이 이제 행사에 대한 목적입니다. 그 감성을 어떻게 입힐 것이냐, 그것을 이제 그 감성을 어떻게 전달하는 것이 이 행사의 목적을 쉽게 달성할 수 있을 것이냐 이걸 고민하거든요. 그 연출 의도가 있는 거겠죠. 방금 말씀하셨던 박영순 씨의 그 가도 방송에 대한 부분을 그대로 재현했다는 부분, 이런 부분들은 쉽게 이야기하자면 다 상계하자 5.18입니다. 상계하자 5.18. 그리고 이 작금 현실에서 이 부분을 우리가 잊어지서는 안 되겠다라는 어떤 결속에 대한 다짐의 의미, 이 부분이 굉장히 강하게 크시고 이번 5.18 민주화 항쟁 관련 기념식에 있어서는 형식적인 측면에서는 그것이 가장 도드라졌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상계에 보면은 임을 위한 행진곡도 바로 그런 겁니다. 이성과 형식에서 감성을 입히는 그런 작업들이거든요. 그 노래가 들어가야만이 5.18 민주화에 대한 상징성이 도드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입히는 것이고 그것을 소위 말하자 그러면은 임팩트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 측면이 있고 우리 차장 교수께서 쭉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만 이렇습니다. 원래 산이 높아야 봉화가 잘 보입니다. 잘 보이는 법인데 금년 들어서 사실 5.18 민주화에 대한 부분 논란이 예전보다 더 격론을 벌인 것 같은 그런 부분인데 이게 정상적일까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럼 정상적일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다만 그러한 상황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메시지는 상당히 도드라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논란이 격화되고 갈등이 첨예하게 대립되는 상태에서 과연 대통령은 어떤 입장을 취할 것인가라는 거죠. 그 메시지 자체를 하나하나 분석을 할 수는 없습니다만 그걸 보면은 상당히 앞으로 이 정치권이 쉽지 않겠구나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왜냐 그러면은 여러 가지 형태로 진정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만 대통령은 이런 어떤 격화되고 갈등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우리가 과거 상처를 덮고 미래를 나갑시다 이런 얘기도 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나
방금 우리 차 교수께서 지적하다시피 이 부분에 있어서 유신 550 시대 정치인식 이런 걸 얘기하고 과거사에 대한 부분을 분명한 입장에서 이야기했는 부분. 이건 뭐 대통령 입장에서 과거사에 대한 분명한 진단 필요하다고 생각할 수 있으나 이것이 정치권으로 옮겨오게 되면은 총선 앞둔 상황에서 치열한 격전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죠. 다른 형태는 다른 아젠다는 보이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쪽은 비판을 받고 한쪽은 박수를 받는 그런 구도가 계속해질 수밖에 없겠구나. 그런 측면에서 좀 안타깝다는 거죠. 네. 저는 사실 오늘 기념사와 조금 다른 얘기일 수 있는데 왜 5.18을 두고 민주화운동으로 모든 규정이 마무리됐고 모두가 마음 아파하는 이 역사적인 상황을 놓고 정치권이 이걸 가지고 얘기를 자꾸 알고 왜 그런 걸까라는 본질적인 질문을 좀 드리고 사실 싶습니다. 5.18과 관련해서 지난 1월 달이었습니까? 그러니까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주최한 예. 5.18과 관련된 이 공청회에서 문제가 상당히 본격적으로 불거진 것인데요. 아마 지금 자유한국당 의원들 일부에서는 그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5.18이라는 것 자체가 상당히 어떻게 보면 우리 민주주의를 지금 그러니까 진전시킨 큰 역사적 사건이라고 지금 예. 자리매김하는 걸 다들 그렇게 생각하지만 그것이 아니라 이것 자체가 오히려 그러니까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상당히 어떻게 보면 조금 이 정치적인 운신의 폭을 좁힌다 할까요? 뭐 나름대로 또 이와 관련된 여러 가지 또 일각에서 제기하는 그러한 5.18 진상에 대한 이 잘못된 시각들을 갖고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무시했을 경우에 소위 말해서 보수 지지층 결집에 걸림돌이 되지 않겠느냐는 정치적 계산이 작용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바로 그런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지금 5.18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이것을 지금 단죄한 세력은 단죄한 정파가 누굽니까? 이걸 강주 사태로 불렸던 이 5.18에 관한 이야기를 이 강주 민주화 운동으로 규정했던 이 정치 세력이 바로 노태우 정권입니다. 예. 노태우 정권이고 그리고 이것을 단죄한 정권이 또 김영삼 정권입니다. 1995년에 예. 이 역사 바로 세우기 위해서 지금 5.18 특별법을 해서 당시 신군부를 이끌었던 노태우 전두환 두 사람에 대해서 이 역사 심판대에 세웠지 않습니까? 예. 그러한 것들을 본다고 한다면 자유한국당이 정치적으로 보면 그 후신이거든요. 예. 그렇다고 한다면 자신들의 그러니까 정통성을 갖고 있는 선배들이 했던 부분들을 대해서 어떻게 보면 이 역사적 정통성을 부정하는 자기 그러한 부정 행위를 같은 자기 부정의 성격이라고 행위를 하고 있는 보시는 것이죠. 거죠? 그것이 예. 과연 이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그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그게 적극적으로 하다보는 게 정치적 덕이 된다고 생각했다는 그 자체가 저는 그것을 결코 덕이 되지 않을 것이다. 왜? 자기 부정의 결과를 빚고 있는 거니까 실질적으로 지금 자유한국당에 대해서 나경원 원내대표가 뭐 극우 막말 정당이라고 예. 프레임을 씌운다고 하지만 제가 생각할 때 씌운 것이 아니라 지금 스스로 쓰고 있는 것이 아닐까라는 지적이 바로 거기서 비롯된다는 겁니다. 저도 그 말에 동의합니다. 네. 왜냐 그러면은 이게 왜 이렇게 여기 자유롭지 못하냐라는 부분이거든요. 왜냐하면 5.18 민주항쟁 같은 경우에는 이미 대중들로부터 보편 가치적, 보편 타당성에 대한 가치가 인정이 되는 사건이에요. 그럼요. 지적하셨다시피 노태우 대통령, 김일성 대통령 지나오면서 여기에 대한 역사적 평가를 정부 차원에서 했거든요. 예. 이것이 뭐 법적으로 되지 않았을 뿐이지. 그런 측면에서 본다 그러면은 자유한국당이 여기 자유스러워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억지로 뭔가 옥죄는 듯한 스스로 틀에 가른 듯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단 말이죠. 뭘까요? 네. 결국 이제 따지면 그것이 정치 실리 계산에 따른다 이런 부분입니다. 사실 5.18에 대한 문제는 정치가 개입하면 안 되는 문제예요. 예. 이건 역사적 사실이기 때문에 전문가들, 학자들, 교수들 그리고 제3의 사람들이 이 부분을 역사적 평가를 해줘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필요 없는 부분에도 불구하고 정치가 개입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민주당 입장도 있는 것이고 한국 입장도 있는 것인데 서로 진영에 대한 지지 세력의 결속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한 선을 긋고 대립선을 긋고 이른다 그러면은 결국 아군들이 우리한테 모일 것이다. 지지세가 여기 모일 것이다. 이런 정치적 실리 외에는 다른 것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자유롭지 못하게 이래야 되는 것이거든요. 지금 이야기한 앞으로의 지금 문재인 대통령은 5.18 특별법까지 이야기했습니다. 이 부분은 상당한 논란이 될 수밖에 없어요. 이것이 역사적 가치 자체가 어떻게 제도적 차원에서 이렇게 이야기가 돼야 되는지 뭐 그건 좀 더 따져봐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만은 한국당이 자꾸 여기에 대해서
소탄대실 하고 있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좀 안타깝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번에 사실 황교안 대표가 광주를 찾은 게 이렇게까지 논란이 된 것도 망원 의원들에 대한 징계 문제가 해결이 안 됐기 때문이거든요. 그렇죠. 오늘 뭐 황교안 대표가 강주를 가면서 강주 시민들의 아픔과 긍지를 모두 안고 있다고 알고 있다고 이야기를 했지만 그 말에 대한 진정 자체가 지금 결여돼 있다는 것이 강주 시민뿐만 아니라 이를 보는 다수의 국민들은 아마 그런 생각을 할 겁니다. 예. 지난번 그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그 공청에서 나왔던 그런 5.18에 대한 폄훼의 그 망언과 관련돼서 상당히 당내에서도 그것이 심각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정명 의원 같은 경우는 지금 이 이 당에서 그러니까 그 제명. 예, 제명을 하지 않았습니까? 제명을 했지만 그러나 그거와 관련돼서 마지막 남아 있는 절차가 의원총회에서 결정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벌써 몇 개월이 지났습니까? 아직도 안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이 지금 김술래 의원 같은 경우는 지난 전당대회에서 최고위원으로 당선됐습니다. 네. 이 당내의 이러한 그 이 소위 말하는 그러니까 강한 그 우파, 강성 우파의 기류들에 대해서 그러면 왜 당내에서는 이 좀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중립적인 목소리들이 질타하는 목소리가 왜 나오지 않느냐? 그것은 앞서도 제가 이야기했다시피 5.18이라는 이 지금 이 민주적인 이 인류 보편적 가치를 갖고 있는 이러한 정치적인 하나의 역사적 사건을 갖고 너무 자신의 정치적 유불리를 셈하고 있는 그러한 단견 때문에 이러한 것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 아닐까. 그렇다고 한다면 황교안 대표 입장에서는 사실 강주에 가시기 전에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한 매듭을 짚고 가시는 것이 맞다.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강주의 그 5.18의 유가족들, 강주 시민들 입장에서는 일종의 염장 지르려고 오는 것이 네. 아닐까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이게 이제 총선 관련 앞둔 상황에서 전략을 본다 그러면 이렇습니다. 예. 흔히 이제 양대 정당이 대립된 상황에서 선거에 이기려 그러면 중도 진영을 어떻게 먹어가느냐. 이것이 이제 관건이었는데 이걸 학술적 용어로 다운스의 중도화 법칙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 그러면은 지금 우리가 상상을 해보자고요. 상상을 하게 되면은 5.18 특법에 대한 부분, 진상규명 유행인에 대해 구성에 대한 부분, 예. 첨예하게 이념적 갈등을 유발시킬 수밖에 없고 지역적 갈등을 유발시킬 수밖에 없는 정치적 논쟁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걸 그냥 넘어갈 수가 없죠. 총선까지는 어떤 경우든지 간에 이 정치권에 굉장히 그 도화선이 돼서 논쟁이 아주 격화될 그런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게 된다 그러면은 총선의 가능성에 있어서 각 진영에 있어서 소위 말하자 그러면은 어떤 악의 공존 그런 체제에서 한국당은 한국당 고유 지지세를 만들 수 있고 민주당의 고유 지지세를 확보할 수 있고 이런 어떤 성과는 있겠죠. 그런데 재밌는 것은 앞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문제는 중도화 진영을 어떻게 가져가느냐에 대한 문제입니다. 네. 한국당 같은 경우에는 민주당과 비교해 봤을 때 중도 진영을 협소할 수 있는 여력이 없습니다. 이런 상태가 계속 경고하게 된다 그러면 민주당은 왜 중도화 진영을 협소할 수 있는 가능성이 더 많으냐? 정부 여당이기 때문입니다. 정책을 이야기할 수 있거든요. 네. 실용에 대한 정책을 이야기할 수 있고 경제 정책을 이야기할 수 있고 민생 정책을 이야기할 수 있는 그립을 갖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이념과 논쟁은 달리 정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이 정책에 대해서 좀 뭔가 모르게 활기찬 움직임을 보여준다 그러면 중도화 진영 자체는 여당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네. 그럼 총선 구도가 앞으로 본다 그러면은 지금 당장 본다 그러면은 지지층 결속으로 인해서 상당히 얻을 수 있는 것들이 많겠지만은 중장기적으로 본다 그러면 상당히 힘들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한국당이. 그렇죠. 예. 그래서 이런 자꾸 뭔가 자기 늪에 빠지는 자기 덫에 자꾸 올리는 행동 자체가 안타까워서 드리는 그런 얘기입니다. 오늘은 5.18 민주화 네. 운동이고 저희가 기념식을 이야기를 하면서 네. 불가피하게 황교안 대표 얼굴을 계속해서 비춰드릴 수밖에 없는 게 네. 그만큼 이슈가 많이 돼 왔고 사실 오늘 황교안 대표가 주목을 이렇게까지 받아야 되는지는 정확하게 잘 모르겠지만 네. 어쨌든 좀 우려가 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만 네.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 황교안 대표는 징계를 마무리하지 않고 지금 광주를 찾았다. 네. 오늘 저런 모습이 연출이 됐다. 네.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 황교안 대표가 얻은 것과 잃은 것 저는 오늘 좀 얘기해 주시죠. 황교안 대표가 가기 전에 오늘 본인이 뭐 페이스북에 그러니까 정치적 계산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안타깝다 그런 시각에 대해서 그런 이야기를 하셨다고 그러는데 결과적으로는 아마 자신의 정치적 그러니까 셈법을 따져보면 상당히 자기 입장에서는 득이 됐다고 아마 판단할 것 같아요. 주목도 지금 많이 주목도 많이 받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사실 이 황교안 대표가 이번에 이 지금 5.18 망언 의원에 대한 징계도 하지 않으면서 가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나름대로 제1야당의 대표인데 국가기념일에 안 갈 수는 없는 거거든요. 네. 그리고 본인이 지금 제1야당의 대표가 된 지 얼마 되지 않았잖아요. 이러한 그러니까 좀 어떻게 보면 자유한국당 입장에서 껄끄러운
그러니까 그런 행사에 당당하게 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자기 지지층들한테 던지는 메시지가 분명히 있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갈 수 있는 것이죠. 갈 수 있는데 문제는 앞서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지금 5.18에 참석을 하면서 그 진정성이 의심되는 행위를 하고 있다는 거죠. 네. 본인은 정치 계산을 하고 있지 않다고 이야기하지만 많은 분들이 생각했을 때는 아까 바로 제가 분석한 것처럼 예. 그러한 그 머릿속에 두고 간 것이 아닐까. 그렇게 한다고 한다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앞으로 향후 총선 과정에 있어서 자기 집토끼만 잡아서 모아서는 결코 승리를 할 수가 없잖아요. 예. 중도 외연 확장이라는 측면 그리고 또 지금 당내에 지금 상당히 어떻게 보면 지금 침묵하고 있는 예. 이런 그 이 합리적이고 개혁적 목소리들이 더 오그라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만들어갈 수 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말 그대로 소탐 대실의 행보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진짜 이 진정성을 갖고 가려고 했다면 네. 5.18 망언 의원에 대한 징계를 분명히 하고 갔다고 한다면 모든 것이 덕이 될 수 있을지 몰라도 저는 결과적으로 상당한 그러니까 실로 작용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제대로 이해를 한 거면 아까 이 교수님께서 얘기하신 네. 건 오늘 대통령의 기념사에서 좀 더 포용적인 이야기를 했으면 좋지 않았을까. 너무 명확한 입장을 얘기를 하신 것 같아요. 이게 정치권으로 옮겨 붙으면 또 어떻게 해석될지 모른다. 약간 그런 해석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사실 기념사 어떻게 보세요? 5.18 그 진상 규명과 관련한 특별법은 지난해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통과된 예. 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기에 대해서는 자유한국당도 바로 그 때문에 5.18 진상 규명과 관련된 지금 그 진상위원들을 또 추천하기도 했습니다. 예. 물론 그 추천위원들에 대해서 청와대가 자격 미달로 반려를 하긴 했습니다만 어쨌든 그러니까 5.18 진상이 새롭게 규명돼야 된다는 데서는 자유한국당도 지금 동의를 하고 있는 측면이잖아요. 문제는 그러고 난 뒤에 지금 이 어떻게 보면 자유한국당의 그 역사적 퇴행 행보 이러한 부분들이 사회적 갈등과 대립을 낳고 있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대통령은 어느 정파의 하나의 영수로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통합과 이 어떻게 보면 이 상당히 민주주의를 발전시켜야 될 그러니까 헌법적 책임을 갖고 있는 하나의 지도자 입장에서는 저는 충분히 할 수 있는 말씀을 하신 것이다. 그리고 지금 우리 사회 자체가 5.18과 관련된 이 부분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끝없이 논쟁이 되풀이되는 상황, 분명히 고리를 끊어야 된다는 그런 단호한 다짐은 저는 국정운영 책임자로서는 당연히 하실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과거에 잘못된 것을 바로잡아야 되겠다는 데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겁니다. 이제 이것이 국익에 얼마만큼 도움이 되느냐라는 부분입니다. 국익이라는 것은 경제적 가치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정치적, 문화적 가치를 포괄하는 것이 이제 국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우리가 흔히 이제 갈등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갈등이 뭐냐면요. 칡나무의 칡자하고 등나무 등굴의 등자입니다. 이게 칡나무 등굴은 계속 왼쪽으로만 감겨 올라가는 습성이 있고 등나무 등굴은 계속 오른쪽으로만 감겨 올라가는 습성이 있어요. 그래서 좌파 우파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요. 초창기에 감겨 올라갈 때 이것을 빨리 매듭을 지어주면은 쉽게 풀리는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요. 풀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이 얽혀 있기 때문에 이것을 풀리지 못해서 갈등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부분에 책임이 누가 있느냐? 정부 여당이 있습니다. 이 갈등을 어떻게 풀어야 될 것이냐. 지금 이 상황에서 과거를 단죄하고 과거를 바로 가겠다. 여기에 반대할 사람은 없죠. 그러나 이 부분이 어디까지 가야 될 것이냐. 정말 오래돼서 갈등을 풀지 못한 상황이 될 수 있다라는 그런 가정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고르디스의 법처럼 단번에 끊어줘야 됩니다. 그 대한민국에 그 능력을 가진 사람이 그 열쇠는 정부 여당이다. 그렇죠. 그거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 부분도 해석이 돼야 된다라는 겁니다. 아니 근데 지금 왜 이 사태가 정부 여당의 책임이 있습니까? 저는 그 규명 자체를 조금 이해하기가 힘든데요. 사실 앞서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5.18과 관련된 역사적 규정 자체는 자유한국당의 전신인 뭡니까? 이 민정당 그리고 또 신한국당 시절에 다 규명이 됐던 것이고 그리고 아까 이야기했던 새로운 진상 규명과 관련해서는 자유한국당이 작년에 그러니까 여야 합의로 법까지 통과시키고 난 뒤에 지금 소위 말해서 이쪽에 뒤통수를 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원인 규명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런 사태에 대한 이 책임 자체는 소재는 분명히 그러니까 지금 자유한국당이 지고 있는 것이고 이 자유한국당이 소위 말해서 결자 해지 차원에서 문제 풀면 되는 것이죠. 이걸 갖고 지금 정부 여당이 고르디우스 매듭처럼 다 이렇게 칼로 자른다. 그걸 어떻게 자릅니까? 저는 그거 자체가 오히려 더 큰 정치적 논쟁과 대립과 갈등을 낳을 수 있다. 그렇다고 한다면 원인을 제공한 정파에서 먼저 깔끔하게 해결하는 것이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화합의 출발점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광주 민주화 운동에 대해서 잘잘못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이걸 풀어내는 그 해법에 대한 문제거든요. 지금 특별법 이야기 나오고 진상규명위원회 나오고 여기에 대해서 한국당의 책임 없지 않다고 볼 수 있죠. 있죠. 있으나 이제 한국당 입장에서 본다 그러면 또 여기에 대해서 할 말이 있다.
라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한국당 입장에서 뿌리와 관계된 얘기입니다. 자칫 잘못하면 뿌리가 썩었기 때문에 다 드러내야 된다는 이야기가 되고 그게 열이 만들어진다 그러면 정당의 존립도 이야기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철저한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이죠. 신상규명의 위원회에 대한 부분, 적합하지 못한 위원회를 선정을 하고 뭐 이런 부분 비난받을 수 있죠. 그러나 그네들의 입장에서 본다 그러면 이 또한 뭐 주장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일이다는 것이고. 혹시 저기 진상 규명이 되면 자유한국당 입장에서 곤혹스러울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저는 왜곡될 수 있다는 어떤 가정하에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혹시 모를 그렇죠. 이것들이 보면은 이 상황들이 보면은 한국당의 입장에서 본다 그러면 민주당에서 진상규명위원회에 참여하신 분들이 자칫 이 부분에 이해 당사자들이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판단할 수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역사라는 것은 이해치카도 그렇게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어제 오늘의 끊이면 대화인데 그 끊이면 대화가 뭐냐 그러면은 오늘을 알려고 그러면 거기에 명확한 증거와 명확한 확인이 있어야만이 역사를 이야기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없으면 주관지 분석이라는 거죠. 그러면 아니, 근데, 한국당 말씀하시죠. 그런데 진상규명 지금 조사위원회가 지금 소위 말해 정부가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물론 정부가 문재인 정부 출범하고 나서 국방부 주관으로 해서 이 5.18 진상과 관련된 특별위원회가 조사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나름대로 결론 내놨죠. 그렇지만 그것이 최종 결론이 아니다. 그 자체는 국민들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이 조사 그리고 객관적인 증거 왜 기반해서 그러니까 결론이 내려져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지금 국회 차원에서 지금 여야가 지금 다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런 진상규명 위원회를 만든 거 아니겠습니까? 작년에 법으로.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자유한국당도 3명을 추천했고 또 다른 야당들도 지금 그 진상조사위원들을 추천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한쪽의 일반의 목소리가 그대로 관철된다고는 볼 수 없는 것이죠. 그렇다고 설사 그것이 어느 일반의 목소리 크다고 해서 그것이 그러니까 역사 진실이 바뀔 거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정도는 우리 사회에 시스템적으로 충분히 감시가 돼 있는 그러한 이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일방에 의해서 다 몰아가는 것처럼 결론이 날 거라고 생각하시는 것은 아마 저는 조금 상황을 조금 잘못 보고 계신 거 아닌가 생각이 드네요.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 문제 하나만 놓고 보더라도 우리 차 교수하고 저하고 의견이 팽팽하지 않습니까? 이 문제가 굉장히 역사적인 의미가 큰 문제입니다. 이런 큰 문제에 과연 이것이 단기간 내에 해결될 수 있을까에 대한 문제예요. 이게 5.18 자체가 아니라 진상조사규명위원회가 출범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부분을 지금 저희가 얘기하고 있는 그렇죠. 것 같은데. 진상규명위원회는 뭐 특별법이 만들어졌으니까 출발을 해야 되겠죠. 출발하는 상황에서 상호의 입장에서 팽팽한 대결을 하고 있다고 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이것이 출범이 뭐 좌초가 될지 안 될지는 좀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만 앞서 말씀하신 대로 한국당의 입장에서는 진상규명 자체가 혹시 잘못될 경우 뿌리 자체가 흔들릴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기싸움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아니 근데 저는 조금 이해가 안 되는 건 한국당이 진상규명한다고 해서 한국당의 뿌리가 왜 흔들립니까? 저는 한국당에 예를 들면 가면 그 한국당이 또 전전전신이 뭐 민주당까지 간다면 당시 민정당을 만든 전두환, 노태우 이 두 사람이 상당히 그럼 정치적으로 뭔가 상당히 단죄를 받는다든지 그것이 폭풍이 온다고 한다면 그 폭풍 자체는 벌써 지금 20년 전, 30년 전 다 지난 이야기인데 지금 그 정치적 뿌리가 흔들린다는 그 자체가 저는 조금 이해할 수가 없는 것이고 만약에 설사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는 그 자체가 모르겠습니다. 이 강주가 갖고 있는 이 그 가치나 정신 자체를 우리는 상당히 우리 사회의 이 역사, 민주주의를 위한 상당히 발전에 기여했다고 보는데 그것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말씀하시는 것은 아닌지 그건 아니고요. 그건 위험한 생각이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뭐 현실 자체를 못 듣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건 아닙니다. 다만 뭐냐 그러면 오늘 같은 날 보십시오. 5.18 민주화 기념식장에 갔는데 황교안 대표가 가느냐 마느냐 참석하느냐 마느냐 두고 논란이 있습니다. 여기에 이게 의도했든 의도하지 않았든 한국당 여기에 주체가 돼 있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그게 뿌리라는 겁니다. 자, 보십시오. 그런데 그 뿌리 자체가 그 이유 자체가 그럼 왜 논란이 됐겠습니까? 앞서 말씀드린 5.18 망과 관련된 의원들에 대한 징계 지지부진했죠. 그리고 또 자유한국당이 집권 세력이었을 때 이 정부 기념일 날 이 기념식의 공식 지정곡인 이 지금 임을 위한 행진곡 자체를 제창을 못하도록 했지 않습니까? 이러한 부분들이 상당히 어떻게 보면 반역사적이고 반민주적인 행태라는 것에 대해서 자유한국당이 제대로 반성을 하라는 그러한 목소리, 따가운 목소리가 어떻게 보면 지난 대선 과정 그리고 지방선거 과정에 다 저는 민심에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행위 자체를 반성을 하려고 변화되지 않은 모습을 지엽적인 부분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요.
전체적으로 이 광주 민주화를 바라보는 시각 자체는 이면 보편적인 시각이 다 확립이 돼 있는 부분인데 네. 이 부분을 우리가 역사적 가치를 본다고 하면 빨리 매듭을 지어줘야 되는 부분인데 이게 쉽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정치적으로 자꾸 올라가는 부분이 안타깝다는 것이고 그 차원에서 한국당 나름대로 입장이 있는 것이고 민주당 입장이 있는 것인데 다만 내가 우려되는 부분은 오늘 대통령이 좀 더 통합적인 메시지가 나왔으면 어땠을까라는 그런 생각하는 건데 왜 그러냐 그러면은 여기 명시적으로 이야기를 했단 말입니다. 실질적으로 뭐 5.18에 대한 부분들이 이게 사실 미래를 갈 수 없다. 인식 자체가 잘못됐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확실한 수사를 해야 된다. 이런 직접적인 언구를 단어들을 썼으니까 이 부분이 어차피 의도했든 의도하지 않았던 정치권 또 올라갈 수밖에 없다. 그러면 이게 쉽게 해결이 되겠느냐라는 그 의견에 부분이죠. 동의하지 않는 국민들도 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 그렇죠. 부분이 있는 거죠. 네, 두 분 얘기를 더 들어보고 싶은데 사실 저희가 이 이슈도 꼭 짚어봐야 할 것 꼭 짚어야 될 같습니다. 이슈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그리고 최순실 그리고 정호성 전 비서관이 취임사 초안을 고치면서 나눈 녹음 파일이 공개가 됐거든요. 내용이 좀 충격적이고 많이 놀랐습니다, 사실. 네. 그게 그대로 취임사에 반영이 됐습니다. 예. 최순실 씨가 이야기한 내용이. 사실 그 이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때문에 특검이 출범했잖아요. 그 특검에 그때 파견됐던 검사들이 한 이야기가 있어요. 사실 그때 특검이 조사를 할 때 최순실 씨와 박근혜 전 대통령 사이의 관계 자체가 일각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사실은 뭐 별로 큰 양념 주고받은 사이도 아니고 단순한 집사 정도인데 너무 그 역할이 가장되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니까 바로 파견된 검사들이 한 이야기 있었어요. 정호성 전 비서관과 비서관. 압수한 그 이 휴대전화의 녹취 녹취 파일 10분만 들어보면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거라고 네. 이야기했는데 저는 딱 2분만 들으니까 그 두 사람의 관계를 확실히 알겠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그게 사실 어떻게 보면 이 뭐 들어보셨겠지만 대통령의 지금 대통령 당선자예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사실 집권 5년 기간 중에 가장 힘이 셀 때가 당선인 신분입니다. 당선 신분 때 예. 제일 세거든요. 그때 대통령이 당선자 말을 잘라내요. 잘라내고 자기가 그렇게 가르치듯이 이야기를 하잖아요. 예. 그런 거 본다고 한다면 사실 박근혜 대통령이 과연 당시 4년을 집권했지만 과연 제대로 된 집권자였을까? 그 뒤에 사실 진짜 단순한 비선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일종의 그림자 대통령의 역할을 최순실 씨가 하지 않았을까? 바로 그 때문에 그런 상황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문고리 3인방들의 입장에서는 과연 최순실의 일탈과 잘못이 있었는데도 알고도 그 상황을 제대로 이야기할 수 있었을까? 누가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대통령의 말을 잘라내는 사람을 과연 그 사람의 비행위를 서사 3인방들이 안았다고 한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 스스로의 통제와 자정 시스템이 완전히 무너져 있다. 그렇다고 한다면 어떻게 보면 지난 2016년 탄핵 국면은 어떻게 보면 자신이 스스로 자초한 행위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시간 좀 있습니까? 예, 말씀하십시오. 저 뭐 녹음 테이프 들어봤습니다만 저 기가 막힌 일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뭐냐 그러면은 당선의 시절이 가장 힘 있는 거 맞습니다. 뭐 저도 그 시절을 겪어봤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취임사는 정부 5년 동안 해나갈 일을 골격을 세우는 일입니다. 골격. 그리고 가장 중요한 쌀을 붙이는 그런 그걸 대국민 메시지 첫 번째 내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통상적으로 취임사를 쓰기 위해서는 취임사 준비위원회를 구성합니다. 그렇지 않고 또 취임사 준비위원회 구성할 할 수가 없죠. 그걸 가지고 거기에 해당되는 경제, 정치, 문화, 사회 모든 사람들이 전략을 짭니다. 5년 동안.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녹취를 통해서 본다 그러면은 저는 중차장 5년의 뼈를 저렇게 가볍게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에서 참 기가 막히다라는 것이고 그러면 취임사 준비위원회가 있었을 것인데 그건 그냥 무용지물이었구나라는 겁니다. 통상적으로 취임사 준비위원회는 사회적 명망이 있는 학자들이 대거 그게 다 포함이 됩니다. 포함이 되고 그에 대한 취임사를 두고 독해가 수십 번이 이루어집니다. 저도 거기에 참석했던 사람이었고 여기에 대해서는 상당히 예민한 부분이고 왜냐하면 고무풍선의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 단어를 쓰게 되면 한쪽 단어가 또 사용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고 그에 대해서 이해적 관계가 무너지는. 박근혜 전 대통령도 그걸 알고 있었겠죠. 그래서 저 녹취 내용만 보면은 너무 가볍게 본 것이 아니냐 생각이 됩니다. 물론 녹취라는 형태가 그 상황의 장면이라든가 환경이라든가 시기라든가 사람의 표정 여기까지 다 봐야 다 봐야 그걸 온전히 느낄 수가 있습니다만은 이걸 보지 않고서도 제가 이런 말씀 드릴 수 있는 것은 취임사라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취임사라는 거. 그 취임사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정말 우리 차 교수님 이야기했듯이 이거는 그래서 좀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래서 탄핵을 받았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네, 알겠습니다. 차재원 부산 가톨릭대 교수, 이상희 세명대 교양학부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오늘 고맙습니다.